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군님. 네.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에이펙 회의가 열리려던 지금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 거기 뭐 좀 양극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 국민들의 좀 이 국가의 정책에 불만이다가 최근에 이제 뭐 전철값을 50원인가 올렸는데 들고 일어나가 그렇죠. 수도가 거의 마비돼 버려가.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12월 16일, 17일 하기로 돼 있던 에이펙 회의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최근에 이제 지소미아에 이제 파기를 결정했지만 종료 시한이 11월 22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료 시한 전에 이제 처음에는 이낙연이가 전번에 일본에 전황적의식 때 가서 이제 아베를 만나서 해결될 것처럼 했는데 그때 아베가 한국의 기대하고는 달리 누가 하고 싶으면 입장을 바꿔와라 이렇게 이제 버티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게 이제 칠레 산티아고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 지금 징용자 몰수 뭐 재산 몰수 기업 그 부분을 이제 정리할까 했는데 이제 거기서 만나는 것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수혁 대사가 뭐 인터뷰를 주미 대사가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같은 걸 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미국이 좀 나서라 하고 이제 미국이 일본을 정리해서 우리하고 붙여주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분위기를 보면 무슨 소리냐? 너네가 밖에서 일을 쳤으니까 밖에서 와라 하고 미국도 그렇게까지는 중재할 의사가 없다 이런 입장 같아요. 그럼 뭐 이제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지소미아가 파기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파기가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파기가 확정되었을 때 그 파장이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우선 파장부터 이야기를 하면 지소미아가 파기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지금 뭐 도저히 서로 메울 수 없는 간거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에 관련돼서 아마 이제 한국 정부가 미군 주둔 비용이 원래 소파 협정에 있는 대로 소파 협정 중에 SMA 그러니까 방위비 주둔군 지휘군 협상의 방위비 협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풀로 다 주면은 2억 달러 그러니까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20억 달러 한 18억 달러 20억 달러 좀 되겠죠. 그럼 2조 한 2천억이나 2조나 이제 요걸 내면 뭐 트럼프도 더 이상 뭐 6조 7조는 그거는 좀 불러보는 거고 될 건데 요거는 아마 뭐 절대 우리 정부가 안 줄 거고 안 줄 거고 차라리 이번 기회가 오히려 은근히 잘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정부에 꽤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멘탈이 뭐 잘 아시는 문재인 특보 같은 분은 아니 노골적으로 몇 번 언론도 이야기했잖아요. 남북관계 걸림돌이 뭐 사실은 한미관계라는 식으로 이거 한미동맹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뭐 그 사람들이 어떤 공감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지소미아하고 맞물리니까 아 정말 한국이 이제 벼랑 끝에 서게 돼 있는데 단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 총선의 파장을 계산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지소미아는 깨져도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는 마지막 건을 가지고 뭐 내년 뭐 총선 전까지는 좀 지리하게 끌고 가다가 총선 이후에 뭐 결단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한국은 큰 변수에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우선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 반일 감정 때문에 참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건 아주 객관적인 팩트는 이런 겁니다. 뭐 다 그동안 뭐 워낙 이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됐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은 더 안 하는데 어쨌든 한일 우선 65년도에 한일 기본 조약하고 그 한일 관계 정상화하는 기본 조약하고 부속 사개 협정 그리고 2015년 일본군 한일 위안부 협정 같은 것들을 이 국가 간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 정부가 적어도 노무현 정부를 포함으로 해서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한국이 그걸 수용을 다 하고 움직여 왔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준수하게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하겠다 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한일 저는 정상회담 열릴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일본이 취상 양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베도 뭐 아베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베도
만일 이것을 문재인 정부한테 그 양보를 해서 일본이 맺었던 국가 간 약속을 한국하고 했던 약속을 깨고 한국 정부가 또 다른 양보를 하면 아베도 일본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겠죠.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약속을 얼마나 중시합니까? 사인 간의 약속도 그러는데 국가 간의 약속을 하고 그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그 약속을 지켜왔다가 느닷없이 문재인 정부가 와가지고 이거 이상한 대법관 시켜가지고 이상하게 이 파토를 냈는데 이는 국제 관례상 우리나라가 순 엉터리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어떻게 났습니까? 요거는 우리 꼬셔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뭘 갖다 줘서. 미국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한일이 국가 간 약속을 해서 이렇게 배상할 거 보상하고 둘이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가 나서서 그게 만일에서 마음에 안 들면 국내적으로 풀어야지 일본하고 이걸 다시 하자고 그러면 그거는 아베한테 미국이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좀 아베가 양보를 하고 아베가 뭐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 너무 그 국내 정치를 이용한 거는 100% 이용한 거는 문재인입니다. 아베가 아니라 이거는 말은 이번 빗들도 말은 바로 했다고 우리가 정말 국제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GDP 11위 국가인데 우리가 국제 관련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이 정치를 이용해서 이 판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사법 그 소위 자제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국은 대법원이 판결한 거고 그러나 국가적인 외교는 국내 법보다 우리가 국제 조약을 어느 나라든 더 우선시하잖아요. 그죠? 헌법, 트리티, 국제 조약, 그다음에 국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과의 약속에 사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지켜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해왔듯이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판결이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었지만 이 혼란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의 위신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방국 관계를 고려해서 이걸 준수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 한일 갈등은 안 풀리고 미국도 그렇게 된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이게 됐을 때 그동안 서로 앙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좀 나서서 야, 그동안 뭐 쉽게 말하면 둘이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잘잘못이 정리됐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자. 이때는 중재가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참 마지막으로 극단적으로 제가 황 소장님한테 황 소장님이 정말 지부들 돈을 제가 빌려서 안 갚아요. 그러면 일단 그리고 제가 그에 대해서 언제 지불하겠다는 약속도 없이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자를 지불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자도 모르겠고 빌린 적이 없다고 나는 그거 모르겠다고 딱 잡았대요. 그러면 송사가 붙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제3자가 그래 그동안 뭐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제 뭐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서로 툴툴 털어버리라. 네. 중재가 그 다음 되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중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낙연 총리가 뭐 정식으로 가고 뭐 이거는 또 뭐 카드라니까 믿을 거는 못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 엄밀하게 또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옛날에 아마 동아일보 있을 때 아마 동경 특파원도 하시고 특파원도 하시고 뭐 나름대로 인맥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뭐 기타 뭐 한국에도 지일파들이 좀 있고 하니까 굳이 따지면 이낙연 아마 국회의원 하시면서도 한일 뭐 연맹에 뭐 맞고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밀연맹 뭐 우리 쪽에 위원장인가 뭐 대표 하여튼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굳이 따지면 문재인 정부의 지일파인데 이제 이거는 가서 뭐 시중에 도는 말은 롯데를 동원한다 뭐 이낙연 총리가 가서 살짝 가서 기존의 인맥을 동원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차원으로 해결되는 국가의 약속에 대한 문제를 한국 정부가 기존 역대 정부가 인정해왔던 일본과의 국가 간의 약속을 문재인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느냐고 문재인이 답을 내야 이 문제 해결이 되고 나는 뭐 기존 정부하고 다르게 이건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한일 관계는 파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탄을 내든 다시 봉화를 하든 문재인 당신이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한 번 더 양보하고 내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되냐. 니들 졸개들이 가서 어떻게 뭐 일본 사람들 해가지고 내 좀 사정이 좀 딱하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이제 역풍이 불 것 같으니까 해결해봐라.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국 쪽 사이드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전자권 전환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이 핵을 갖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또 북한이 미사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 때의 양쪽의 전력,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이제 전자권 전환 논의가 시작됐는데 그걸 뭐 논의하다가 또 중단했다가 다시 논의되는 시점에서는 완전히 북한의 그 이 무력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현재 이 전자권을 한국에 주면 미국 주도의 전쟁 역량이 아니면 한국군이 이 전자권을 받아와서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핵과 미사일로 무장되고 방사포라는 것까지 가진 북한에 한국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역부족이다. 북한을 상대하기에는. 그러니까 바뀐 환경을 왜 고려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니고는 지금 북한을 상대할 때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 전시작전권 문제가 화두에 올랐던 것은 87년도에 대선 때예요. 예. 그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예.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노태우의 그때 공약에 앞으로 이제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단계적으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87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소련이 그라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고르바초프가 85년 집권해가지고 하고 있었고 중국은 개혁 개방을 걷고 있었고 한국의 국력은 이미 뭐 북한은 빈사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2대 지주인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시장 경제권으로 편입돼서 중국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공산주의 경제권에서. 맹주였던 공산권은 뭐냐면 소련이 73년, 79년 1, 2차 석유 위기를 통해서 유가가 높아진 걸 통해서 주머니가 두둑해진 소련이 사실은 시혜적으로 돈을 베풀어서 유지되는 게 공산권의 경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소련이 86년대부터 저유가가 되면서 기름값이 4분의 1로 떨어지면서 소련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가운데서 또 글라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니까 이제 이미 북한은 빈사 상태에 집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통일을 내다보고 말 그대로 이제 뭐 그게 좀 섣불렀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아마 노태우 정부는 이니셔티브를 그러면서 이제 88년 자라 이제 북방 외교라고 하는 박철원을 시켜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니셔티브를 지겠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제 그 당시로 와서 노태우의 담대한 구상인데 지금 보면 섣부른 구상이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쉬운데다가 이것을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이원받아 하는데 93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이제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빌 클린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93년 3월 12일 날 딱 그 NPT 탈퇴를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전시작전권 전환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작권만, 평시작전권은 평시에 뭐 간첩은 넘겨올 수 있고 연평도 포격도 하고 할 수 있다. 핵무기는 전시에 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시는 한국군이 하고 역량도 잘했으니까 전시작전권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무기한 연기를 시켰어요. 이걸 노무현이가 하겠다고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에 난리가 났는데 북한의 핵 문제는 전시작전권 문제는 가장 핵심 이슈가 뭐니 해도 북한이 핵 문제가 되기 전에는 북한의 재래식 공격 문제였어요. 그렇죠. 6.25가 재래식 공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이 능량이 경제력이나 국방력이 신장이 되고 북한은 쪼그라드니까 핵무기를 제외한 거로 1대1로 붙으면 한국이 이제 안 밀리고 그다음 한국군도 미국이 담당하던 부담을 훨씬 더 포션을 넓힐 수 있는 역량이 자라가니까 조금씩 한국군의 한반도 한국 방위에 한국군의 역할을 정대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핵 문제는 달라요. 한국이 핵을 가져서 핵 억제력을 가지면 그게 가능한데 원천적으로 NPT 체제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이 있는 한 한국 단독으로 한국군이 자주적으로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핵은 제일 중요한 게 억제입니다. 핵 대 핵으로 억제. 그러니까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핵 억제가 실패했을 때 삼축 체계니 뭐 킬체인이 MD니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해야 된다는 핵 문제에 관한 99%는 억제에 해당되는 게 되는 거고 1% 억제가 실패했을 때 쏘았을 때도
요것을 먼저 때리고 하늘에서 때리려면 미국의 정찰 위성부터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고 미국의 우주 전력 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우주로 날아서 타겟을 주고 이게 여러 가지 통제를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까지 소위 그것을 미국의 전략사령부 이하의 우주 전력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우주 전투력에 관련된 부분은 한국의 역할은 아직도 너무나 미미하다. 20년, 30년 후에 마치 재래식 1950년, 60년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너무 약해서 미국이 그 했던 것들 한국이 재래식 전력이 자라나서 우리가 점차 우리 역량이 커졌듯이 우주에 관련된 부분도 한국이 역량이 늘어나면 그에 대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지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핵 억제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핵무기를 갖지 않은 이상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전시작전권의 문제는 뭔지 하면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조건에 기초한 것.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전반적인 첨단 전력부터 우주, 지상,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한국 방위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충분히 갖췄을 때. 두 번째가 핵입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억제는 빠져 있어요. 억제할 수 있는데 억제가 실패했을 때 한국이 전체 대응 능력은 영원히 못 갖는데 당신들이 한국군이 초기 대응 능력이랑만이라도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검토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동북아 및 한반도 주변의 평화가 소위 전략 상황이 유리했을 때 쉽게 말하면 남북이 더 이상 북한이 더 이상 무력적화 통일의 기도를 확실히 포기했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이 되고 미중 간의 어떤 이런 신냉전 구도 안정적으로 해서 소위 동북아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 구도가 항구적으로 정착되었을 때 간다는 게 조건이거든요. 이것만큼 합리적인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이런 조건들이 마치 구비된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어요. 묻지마 전환해. 예. 묻지마. 오히려 한국군은 주도하신 역량을 9.19 남북 군사합의 뭐 국방계획이 전공하면서 더 파괴하지 않습니까? 한국군의 역량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지금 10분질 이하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바치겠다. 아니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정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혹시 이게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왜 우리 능력은 저렇게 파괴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지휘하겠다. 그럼 미군이가 당장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유엔사를 깨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정말 몰라서 이럴 수가 있느냐. 글쎄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하고 연관돼서 주 12는 예. 미군이 이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갖고 가면 걱정이 돼서 이제 그러는지 유엔사를 강화해서 이제 통제권을 가지고 있겠다. 네. 유전선 등에 대한 이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유엔군이 그걸 가지고 있냐? 전시작전권 넘어오면 당신들은 그냥 이제 존재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 유엔이 한국의 종사를 그 동안에 53년 이제 50년에 유엔군으로 참전해서 이제 53년에 휴전이 되고 지금까지 있는 부분에 대한 이 의미, 전 세계에 지금 유엔군이 이렇게 오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의미를 갖다가 전혀 그냥 인정치 않고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려고 지금 계란이. 그 요거는 이제 북한이 요구를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죠. 예. 예, 보통 53년 우리가 7월 27일 휴전협정 맺고 난 뒤에 바로 뭐 전에다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평화협정으로 못 간 것은 그 북한의 이 침략 그 의도와 태세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유엔이 나와서 둘이를 강제적으로 떼어놓은 것이 이제 그 NLL이고 해상에서는 DMZ고 이런 건데 이제 이거를 지난번 9.19 가가지고 비무장지대를 말은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남북 간의 평화지대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유엔이 없이 중매쟁이 필요 없이 우리 둘이 만나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뭔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빠지고 강도하고 선량한 시민이 한방에서 알아서 하겠다. 그동안 한방에서 막강한 경찰이 그것도 그냥 동네 경찰이 아니고 중앙에서 넣은 경찰청 인터폴에다가 뭐 중앙경찰에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경찰 거의 인터폴 형식인데 국내 경찰처럼 강제력이 있는 그런 이제 멋진 경찰 아저씨가 둘이 떼놨거든요. 어느 날 둘이가
강도하고 시민이 경찰 필요 없고 나가라 우리 강도가 선량한 시민이 됐다. 우리끼리 근데 그 잘- 강도는 계속 뭐 칼춤 추고 있어요. 미사일 계속 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하겠다고 난리쳐요. 그런데 이제 시민은 저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됐다 우겨요. 그래서 경찰 보고 좀 방을 빼고 나가라 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게 유해인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최근에 느낀 게 저는 군에 있으면서 그 함의를 잘 알았는데 연합사에 이 작전 지휘권만 되면 다 해결되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황 소장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이게 사실은 전시작전권을 받고 유엔사는 그냥 후방지원 역할하고 전시에 평시에는 정전관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막상 전쟁이 되면 참전 16개국은 물론 그중에서 안 오겠다는 나라가 안 올 수는 있지만은 그냥 뭐 웬만한 나라 다 올 거예요. 더 늘 겁니다. 왜냐하면 나토가 49년도에 맺었지만은 지금은 나토 회원국이 더블로 늘어서 29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웬만큼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30개국이 올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그러면 간판을 뭐로 낼 겁니까? 한미연합군 사령부라고 못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딱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두 나라가만 할 때는 두 나라 이름만 나요. 세 나라 이상일 때는 유엔 안보리 결정에서 무력 행사를 할 때는 유엔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하지 않고 단지 평화를 가려면 유엔 평화유지군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전투 임무를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싸우는 일정은 유엔군이고요.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정을 했던 또는 결정을 하지 않았던 유엔 안보리에서 무력 사용을 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국적군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개국 이상이 다국적군이잖아요. 다국적군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다국적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유엔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유엔군이 만일 해서 이제 남북한을 다 이제 통일이 되고 이제 진짜 평화가 됐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됐는데 조그만 무장 겔리다들이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태백산이나 저 개마고원에서 뭐 총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남북한이 혼선스러워서 남북이 못하겠다 유엔에서 좀 관리해주겠다 할 때 평화유지군입니다. 그러니까 인파 지역 이런 데 아직도 평화유지군 있잖아요. 인도 파키스탄 지역. 자,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다국적군이나 유엔군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가 되면 유엔군 사령부가 다시 작전지로 6.25 때처럼 환원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보니까 미국은 이미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손을 빼는 게 아니고 한국에 개입을 하게 돼서 미국 혼자서 속된 말로 독박 쓰는 게 아니고 기한 편성되어 있는 유엔이라는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유엔군 사령부 간판이 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그럴 가능성에 본격적으로 옛날에는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그대로 유엔군 간판만 바꿔 달고 안에 있는 사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에 있는 직원들이 다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간판 맞춰서 직원들을 새로 꾸미고 사무실도 새로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아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를 파내야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유엔군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연합사만 있으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유엔군 사령부를 파내야 이게 우리 민족끼리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본질에 관련된 문제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50년에 6.25가 나왔을 때 뭐 소련이 그냥 안 온 게 아니라 중국을 그러니까 지금 중공을 대만을 빼고 중공을 이 안보리에 넣으라고 소련이 파업을 해요. 그래서 소련의 유엔 그 대사를 빼버린 그 상태에서 6.25 났는데도 소련이 그냥 계속 안 오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거부권이 행사 안 되고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했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재결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정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재결의할 필요가 없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 그러니까 미군한테 모든 유엔군의 지휘권이 유엔 당시 안보리 국가에 의해서 위임이 됐고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 종전 협정을 맺자. 종전 선언을 하자, 종전 협정을 맺고 종전에 기반한 평화 협정을 맺자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자기들의 꼼수가 뭔가 하면 이걸 만약에 종전 협정이 됐다 해서 유엔에 이제 그다음에 보고하자 할 거예요, 저것들이. 안보리에. 그래서 유엔의 안보리에 보고하고 성낙받자. 아마 문재인도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깊이 고민하지 않고 만약에 유엔 안보리에 가서 종전 선언을 받고 보고했고 그러면 끝났다. 이러고 유엔은 이제 빠져라고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북한이 도발하면 이제 그때는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유엔 그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종전 선언만 정치적 선언만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다음 아무 변화가 없으면 북한이 오랫동안 미쳤다고 주장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좌파들도 왜 주장했겠습니까? 선언하게 되면 이에 관련 근거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한국전에 참전하게 된 두 개의 결의를 일단은 무효화시킬 겁니다. 무효화시키겠죠. 그걸 중국, 러시아, 북한이 이제 앞장서서 발의하겠죠. 하겠죠. 그럼 이제 미국이 그것을 끝까지 막아주면 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같으면 자기가 그 선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오케이 했는데 그러면 미국, 중국, 러시아 근데 영국 불란서 그걸 왜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 갖고 넘어가는 거죠. 통과가 되는 순간 유엔군 사령부는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자 그러면 한미연합군,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거하고 무관하니까 한국과 미국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유엔군 사령부가 철수가 되고 나면 자 이걸 평화협정 형태로 바꾸자.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벌써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위협은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미 수차례 오래 선언했잖아요. 이미 뭐 공개적으로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문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자기에 대한 위협을 상대방에 대한 위협을 자기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을 하고 공동 대응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그 계약 파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냐. 왜 네가 계약 파기를 했냐고 따지지 않고 환영을 해요. 그럼 양자가 다 한미 상호보안조약을 파기하는 데에서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 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뭐 This Kind of War라고 이런 전쟁 책을 갖다 쭉 읽고 있고 뭐 6.25 발발 전부터 유엔군 파병부터 뭐 6.25 전쟁까지 쭉 다 나와 있는데 그 책을 이제 꼼꼼히 읽어 보니까 당시 미국이 소련이 너무 내려올까봐 이 파병을 해서 38,000명을 보냈지만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서 안달을 했고 전 세계 미군이 한 20만 명 가용력 병력밖에 없고 다 해체해버린 거죠. 전쟁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미군이 이 유엔에 의해서 이제 신속하게 참 재수가 좋게 신속하게 되면서 왔는데 초반에 저렇게 초반에 전력 비교와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8만 명이고 유엔이 16만 명인데 북한군의 공격에 시달려가 8월달에 대구가 함락되고 8월 초중순에 함락될 뻔하고 부산까지 무너지느냐 해서 일본으로 다 튀냐 이런 고민을 할 그게 뭔가 뭐 미군이 훈련이 안 된 거야.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무전도 안 되고 무슨 총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도 없고 전력도 없고 정신교육도 안 되고 엉망진창으로 그러는 그 2배가 많았는데 밀린 거예요. 그 외 해공군까지는 북한 아예 없었으니까. 아예 없었으니까 예. 그 우리가 거의 10대1 전력이라고. 예, 10대1 전력이죠.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크게 기세가 물리적인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이 기세가 터닝 포인트 되는 데는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방금 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2차 세계대전 이렇게 잘 싸우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5년이면요. 한국 군대 망가진 거 보십시오. 제가 공무기 한 18개월. 그러니까 군대는 한 사람들이 있는 착각을 해요. 한국 군대, 미국 군대. 뭐 작년에 늘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강물에 똑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는 없다. 강물은 흐르잖아요. 어제 본 한강물과 오늘 본 한강물은 한강이라는 이름 하에 안에 떠보면 내용물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일부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도 유지된 사람도 있고 그럼 확장하다 보니까 장군들도 예비역으로 다 리타이어를 했고 아주 고급 간부들 몇 사람은 그 감이 있겠죠. 이제 경험이. 그런데 5년이면요. 중대장급 이상은 다 바뀌 전투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초반에 전투에서 대부분의 전사자가 장교하고 미국에서 이 하사관에서 전사자가 나오고 병사들이 사병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식으로 미군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우면서 이제 싸우면서 트레이닝이 되는 또 거죠. 미국은 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처음에 일본에 있는 미군들이 24사단부터 투입됐는데 딘 소장이 사로잡혔잖아요. 사단장이. 대전에서 잡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 한 5년 동안 일본에서 점령군들이 있으면서 뭐 군기도 사병도 다 첩이 있었대요. 예, 막 이렇게 하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스미스 부대 올 때 그때 전부 다 북한군은 우리 왔다는 성조기만 보면 다 도망갈 거야. 그래서 정말 뭐 휘파람 불면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이쿠 당했던데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건데 근데 참 이 미국은 그냥 전후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데 한국은 참
지금 예, 그래 국군 통수권자가 아예 마음 먹고 한국 군대를 지금 해체하고 정신전력부터 해체를 하고 있는데 저거 그걸 보고 이거 한 2, 3년만 가버리면 끝나겠다 생각이 지금도 들어서. 사실은 2년 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병사들 복무기간마다 18개월 좁혀서 이제 올 연말쯤 되면 18개월이 될 거예요. 연말에 입대하는 친구들은. 그럼 지금은 대개 19개월에서 20개월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30개월이 넘었는데 지금 병사들은 100% 문재인 키즈입니다. 그럼 소대장은 저처럼 육사를 나오고 장기 복무자는 소대장 1년하고 이제 바로 참모로 가요. 그런데 ROTC 2년 하는 친구들은 그냥 뭐 소대장만 합니다. 뭐 오래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길어봐야 2년이거든요. 소대장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 한 1, 2년 지나면 중대장까지 싹 다요. 그러니까 지금 군 수뇌부도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은 천하명장 이순신이 다시 와도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사로 1591년 정월쯤 와서 한 1년 2개월 빡세게 거북선 만들고 뭐 곤장 치고 목 치고 진짜 속된 말로 그냥 군기 쭉 빠진 전라 자수성의 장졸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뤄서 강군으로 나오는데 그 이순신 장군 같은 탁월한 명장도 1년 넘어 걸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순신 같은 사람이 이 한국군 수뇌부에 다 있다더라도 조선 병졸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싸울 수 있게 만들려면 1년 시간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 참 방법이 없는 상태로 몰려가는 한국군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장군님. 네. 네.